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많은 공격을 받게 되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영국 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배타적이 되니까 이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라비안 형제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제 독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좀 쉬면서 그들을 제대로 배워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확고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1738년 6월 달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6월 7일자 수요일입니다.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시 독일로 가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이 이처럼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믿음의 충만한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독일의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모라비안 교도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그런 모라비안 성도들, 풍랑이 부는 그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의 어떤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 모라비안에 가서 본인도 좀 위로를 받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4일에 이제 그레이브샌드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영국은 섬나라니까 그레이브샌드에서 배를 타고 네덜란드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헤른후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레이브샌드는 존 웨슬리가 시몬 조호를 타고 조지아를 갈 때 떠났던 그 항구입니다. 조용하고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항구인데,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독일의 모라비안들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아주 매료가 됐던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참 좋은 곳으로 웨슬리의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웨슬리 그 네덜란드를 지나서 독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웨슬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에 도착을 했더니 독일에서는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그렇게 대하고 있고 어디 한 군데를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많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도대체 독일에는 왜 왔냐? 헤르누스는 왜 가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저런 질문들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여정을 이제 존 웨슬리가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특징적인 곳에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독일의 쾰른입니다. 쾰른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이 쾰른 대성당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고딕 건물로 이 쾰른 대성당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쾰른에 도착을 했는데 6월 28일에 도착을 했는데 웨슬리는 너무나도 이 성당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쾰른 대성당은 1248년부터 해서 1880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무려 약 한 630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자금이 부족해서 1560년부터 1842년까지 약 한 320년, 290년 정도, 300년, 290년 정도 이 공사가 중단이 돼 있었어요. 폐허처럼 돼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웨슬리가 방문을 하게 되니까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특징적인 거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이 쾰른 대성당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의 그 유해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 유해가 안치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 쾰른 대성당에서 보면서 존 웨슬리가 굉장히 큰 어떤 감흥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쾰른 대성당에 가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이제 독일의 마리엔보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작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영주가 누구냐면 바로 진젠도르프였거든요. 이 진젠도르프가 있는 마리엔보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처음 이 진젠도르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 진젠도르프는 자기가 이 웨슬리가 좋아했던 피터 벨러의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고 이 피터 벨러를 파송시켰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진젠도르프가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어떤 기록들을 보게 되면 진젠도르프도
첫인상, 웨슬리를 바라보는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고 웨슬리도 진젠도르프를 볼 때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역사적인 만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738년 7월 4일이 되겠습니다. 마리엔보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젠도르프 백작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젠도르프 백작과 이제 이렇게 배우러 왔으니까 그의 가르침이라든지 안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역시나 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독일인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독일인들의 그 검소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외부인들을 위한 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모라비안에 가면은 자기들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만 어느 시간은 특정한 시간에는 외부인들도 다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질문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젠도르프 백작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거를 모를 수가 있는가? 참 궁금하죠. 내가 의롭게 됐는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는가? 우리도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내가 진짜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고민들은 다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라비안들의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답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죠. 칭의는 죄의 사함을 의미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만 항상 기뻐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진젠도르프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 모를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어떤 존 웨슬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순간까지도 정말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은 칭의 그 자체와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널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한번 이 저널을 잘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젠도르프의 이런 이야기, 칭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존 웨슬리는 피터 벨러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피터 벨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살아있는 신앙이 있을 때 의로워진다. 살아있는 신앙이 있을 때 의로워진다. 그냥 뭐 믿습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있을 때 의롭게 된다. 언제나 그것은 한순간에 주어진다.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회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 이것이 이제 피터 벨러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진젠도르프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 웨슬리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월 24일에 지금 마리엔보른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누시 아니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헤르누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거쳐야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예나와 예나 대학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예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나에 도착을 해보니까 참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나 대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스판겐버그가 다녔던 학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관심이 있겠죠. 가봤더니 영국 학생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독일의 이 예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포드에는 다 기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새를 들어서 살거나 하숙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독일은 뭔가 그런 생소한 영국과는 다른 그런 학교 문화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내용들도 예나를 방문했을 때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를 거쳐서 이 작센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드레스덴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1738년 8월 1일에 헤른훗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2주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8월 1일 도착해서 8월 14일에 이제 이 헤른훗을 떠나서 이제 귀국길에 이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8월 14일까지 2주간을 머무르면서 사경회, 성경 공부 시간, 예배, 장례식, 또 그들의 생활 풍습, 또 그들이
저녁 때마다 모이는 밴드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반회라고 얘기를 하죠. 신도반이라고도 얘기하고 반회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밴드 모임, 그 밴드 모임에 참여를 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구나. 우리는 뭐 그저 성경 공부나 하고 이런 모임들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조직에 대한 이 밴드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이런 밴드에 대한 부분은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머무르면서 기혼 남성들끼리 모여서 애찬식을 하는데도 참여를 해보고 또 매일 11시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사경회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도 참석을 해보고 또 오후 5시에는 외부인들을 위한 사경회입니다. 거기에도 참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8월 6일인데 첫 주일에 이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 헤르누스에서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이 루터교 마을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3시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모든 순서를 다 보면서 웨슬리는 아주 꼼꼼했어요. 그래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헤르노트로 와서 헤르노트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저녁 예배 후에 모든 미혼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주위를 이렇게 걸으면서 악기 반주 악기를 가지고 반주를 하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마을 주위를 돌면서 작은 언덕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둥글게 서서 서로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합심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1시 전에 광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주일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자기 죽은 아들을 보면서 슬퍼할 그 아버지에게 괜찮냐 물었더니 그 조지아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 풍랑 속에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갔던 모라비안의 모습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얘기하기를 이 아이가 지금 천국에 갔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모라비안 신도들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 그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주간에 크리스천 데이비드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크리스천 데이비드와 중요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어떤 걸 다루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상태. 그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의롭게 됐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아직 새롭고 깨끗함을 받지 못한 이건 의롭다는 것과 실제 생활이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성령의 지속적인 내주하심을 아직 받지 못한 자의 상태. 교회는 다니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인가? 또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로마서 7장은 죄의 종으로 있는 모습,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온전한 영광의 그 자유함. 이것이 이제 그 7장과 8장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상태의 본성은 도대체 어떤 본성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의로워져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 모라비안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신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웨슬리는 많이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에는 많은 외부인들과 중보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20-3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외부인들이 다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여오는 거예요. 헤르누스로. 참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어느 외부인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누구든 뭐 다른 교회 성도든 누구든 와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2, 30마일이라고 하니까 한 4, 5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헤른 후스로 이렇게 모여와서 함께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밴드 모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는 이 밴드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제 그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헤르노스를 방문했을 때 이 모라비안들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주 상세하게 이것을 다 존 웨슬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5 male classes, 그러니까 5개의 남성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클래시스라고 얘기하는 거 클래스 미팅이 우리 속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5개의 클래스가 있었다.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들, 중간의 남자아이들, 성인들 남자아이들, 뭐 이런 결혼한 남자들 이렇게 해서 뭐 5개의 남성들 어떤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클래시스를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라비안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는 표현이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는 교실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계층일 수도 있고 말이죠. 5개의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지 이것이 속회의 전신이 돼가지고 속회를 이 모라비안에서 배워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가 이 기록한 거에 보면은 이 5개의 남성들 클래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것을 기록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존 웨슬리가 이 속회 모임을 만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클래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개의 또 클래스가 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11개의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성도들 모임이 나뉘어져 있었다. 그 다음에 90개의 밴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밴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 만나야 된다. 대부분은 3번씩 만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느냐? 그들의 잘못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모임 이후에 내가 이런 것을 또 실수를 했고 이런 것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신도들은 독특하게도 이 교육과 어떤 신앙생활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을 콰이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합창을 콰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콰이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콰이어 모임에서는 주로 이제 그 가르치는 일에 교리라든지 어떤 질문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콰이어에서 진행을 하고 또 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밴드에서는 개인적으로 서로 격려를 하고 가르침은 전혀 없어요. 이 밴드에서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고백하고 영적인 경험을 나누고 이러는 친교의 자리입니다. 이 밴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두 자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콰이어는 워낙 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웨슬리에게는 친숙해 있었지만 밴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생소했어요. 웨슬리는 나중에 이 밴드를 이 페터레인 신도에 와가지고도 그대로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도 적용을 그대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밴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나중에 웨슬리는 런던에서 신도회 소사이어티를 만들면서 콰이어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소사이어티 그리고 밴드 모임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밴드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이 어떤 신앙의 어떤 이 훈련을 쌓는 이 2개의 조직을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라비안 교도들 가서 배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할레 대학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8월 14일에 이제 떠나서 오면서 할레 대학을 거쳐서 예나 대학을 거쳐서 이제 네덜란드를 지나서 이렇게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할레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할레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할레라고 하는 곳이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아예 독일에서는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이
이 교육을 많이 받기도 하고 모라비안 지도자들이 이 할레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할라에 가보니까 이 고아원이 있는데 이 고아원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고아원 안에 학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인쇄소도 있고 6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수용이 되어 있고 3,000명의 아이들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급생들은 교육 시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상급생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 시간들이 이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킹스우드라고 하는 탄광촌이 있는 곳에서 존 웨슬리가 킹스우드 학교를 만들 때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킹스우드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 런던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제 런던에 도착한 이후에 헤르누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밴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터레인 신도회라든지 이런 곳에 또 나중에 런던의 파운더리 신도회에서도 그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젠도르프는 이 밴드를 웨슬리가 그 헤르누스에 오기 11년 전에 이미 만들어서 그걸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이 백작은 사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필립 야곱 슈페너라고 하는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 슈페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슈페너는 교회 조직을 회복하고 소생시키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틀 안에 독립적인, 쇄신시킬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혁신적인 그런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산이 돼야 이 어떤 교회 전체적인 이 조직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제도화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페너가 만든 이 경건주의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에클레시올라의 인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에클레시올라의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슈페너의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진젠도르프는 이 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웨슬리 역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국교의 조직에 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는 신도회를 만들면서 거기 안에 이 밴드라고 하는 조직,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갭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속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지금 이 소사이어티와 밴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속회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본격적인 감리교회 어떤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라비안 신도들이 있는 거기 가서 보면서 헤르노스를 보고 와서 웨슬리가 좋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싫어했던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는 이 싫어했던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모라비안과 결별을 하게 되는데 웨슬리가 좋아했던 요소는 뭐냐면 이 모라비안은 이미 여성 지도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는 뭐 여성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라비안에서는 이 여성 지도력, 그 다음에 이제 애찬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워치나이트라고 하는 거, 밤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봤고 교회 속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밴드 시스템 이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회심과 구원의 확신 이 부분도 좋아했고 또 그들의 삶이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방식이었던 것도 좋아했어요. 콰이어와 밴드로 나뉘어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존 웨슬리는 좋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강조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웨슬리가 굉장히 신선하게 도움을 받고 좋아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싫어했던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모라비안과 결별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배타성입니다. 우리만 이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서만 이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배타성이 싫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싫었어요.
그 어떤 보면은 좀 독재적인 그런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첫인상부터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 진잔도로프의 지배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이제 페터레인과 결별이 되고 모라비안과 결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스틸레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극단적인 정숙주의.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적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한 일이면 하면 되는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선한 일하고 복음 전하는 걸 그걸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이나 세례 이런 것은 국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means of grace라 그래서 굉장히 은혜의 수단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어떤 세례의식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사뭇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뭔가를 결정할 때 모라비안들은 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 조지아에서도 그 소피 합기를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도 제비뽑기 하라 그래서 제비뽑기 했다가 망했는데 이런 제비뽑기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존 웨슬리는 싫어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도 웨슬리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사와 무관한 주관적인 경건, 나만 경건하면 돼 이런 것도 웨슬리가 싫어했던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에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스판겐버그를 만날 때나 피터 벨러를 만날 때는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장단점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존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이제 페터레인 신도회와 파운더리 신도회 얘기하겠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진도가 늦어지는 것 같지만 파운더리 신도회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도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감리교 운동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페터레인 신도회와 이 파운더리 신도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